집값이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자기도 이렇게 42%나 단독세대주가 증가하는 줄 몰랐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현재 280만 명입니다. 분양을 받아라.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김대중 교수님을 모시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예. 자, 그러면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 교수님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저희 학교에 2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김수영 교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내가 물어봅니다. 왜 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랬더니 지금 서울의 단독 세대주가 42%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42%나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는 줄 몰랐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연구한 건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현재 28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인데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외국인이 와 있고 매년 30만 명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그래서 우리 옆반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 98세 혼자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짓는데 10년 걸립니다. 재건축은 평균 15년 걸립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주가 203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뒤에 이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건축은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걸 경제학에 해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나 정부에 촉구하는 게 빌라라도 빨리 지어라. 빌라는 6개월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열려서 좀 우리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지금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나 국회에 촉구하는 게 공급을 많이 늘려서 좀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종대학교에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들이 진짜 계시네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정책의 어떤 변곡을 실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의외로 이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떤 좀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나 이제 방송에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미국 연방정부가 선언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더 이상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건설업자들이 집을 좀 많이 지어라. 수요와 공급, 시장 경계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나 정부에도 계속 촉구하는 게 대출을 안 해주는 그 정책보다는 집을 많이 짓게 우리 건설업자들에게 좀 시장 경계에 맡겨라.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은 전체 물량의 15%를 임대를 줘야 돼요. 또 재건축 초과 한수제 일정한 금액 이상 이제 재건축돼서 이익이 남으면 또 국가에 이제 반납을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제약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값이 좀 내렸는데 그때는 그린벨트나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많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뒤에 보면 한 10,000세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육사 옆에 있는 골프장 그것도 이제 태릉 CC 거기도 아파트 짓기로 했는데 착공이 5년 뒤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서울의 근교에 집을 지을 곳은 많다 아직도.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다시 돌아와서 중동 여파 한번 여쭤볼게요. 중동 시장이 지금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공사비 급등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장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죠. 제가 이제 서압 분석하는 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약점은 보면 우리가 환율입니다. 그죠? 이거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환율은 오른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저는 부족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4,200억 달러인데 90%가 다 미국에 직접 투자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부채율이 181%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회를 한번 보시면 서울의 부동산입니다.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또 위험 요소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인구는 80%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와 한일 통화 수합과 둘 다 미국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위험 요소다. 이와 같이 이란 전쟁이라든지 세계가 교역이 좀 중단되게 되면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더라. 반대로 이란 전쟁이 끝나니까 가장 빨리 주가가 크게 오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 3천만 명이 모여 삽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밖에 안 많은데 국토는 한 5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이렇게 비싸고 이란은 인구가 8천만 명인데 국토는 16배 큽니다. 야, 이게 한국이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가 국토는 좁고 인구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바로 이런 밀집도가 높아서 이렇게 수도권의 집값이 비싼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주택담보금리 고정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인데요. 코로나 때는 이제 직장도 못 다녔고 이마트도 가서 물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1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준금리가 0%였죠. 근데 이제 물가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한 2.7%까지 잡혔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와 이제 경기 상승의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나는 최저점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반등을 한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90% 확률로 계속 내립니다. 원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1%씩 금리를 인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3.5에서 2.5, 1.5까지 저는 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81% 확률로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플링 현상이죠. 그러면 미국이 내리면 한국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이 인하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은행 이자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제가 분석한 겁니다. 요 CD 금리가 은행 이자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와 부동산은 마이너스 0.82의 반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는 거고 주가도 이제 마이너스 0.77이니까 반대로 오르게 돼 있고 서울 집값도 마이너스 0.77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 이자더라.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도 인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기준금리 자체는 미국도 내릴 거고 한국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 부동산 자산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서울의 집값 추세거든요. 지난 한 50년간 추세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른다. 요거는 이제 KB 전망입니다. 이제 KB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KB의 그래프도 역시 제가 분석한 거와 똑같이 90% 확률로 계속 오르더라.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 오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권 책을 썼는데 부자 트렌드, 부자가 되자, 1% 부자가 되는 법. 그거 한번 조금만 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한국의 1% 부자 제일 빠른 방법 제가 청약통장 가입이라 그랬잖아요.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에 분양을 받아라.
제가 이제 한강 이후 파주, 일산도 살아봤는데 안 올라. 그죠? 북한에 막혀 있어가지고 안 오릅니다. 그럼 만약에 서남권은 어때요? 서남권 좋죠. 서남권은 저는 좋아요? 한강 이남은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네네. 그러니까 한강을 기점으로 밑으로, 아래쪽이 밑으로. 밑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위는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아래쪽인데 그 중에서 약간 동쪽이 조금 더 낫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하철 종점. 제가 이제 5호선 종점, 3호선 종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호선, 3호선 종점을 살아.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민들이 잘 뭐 재테크에 관심이 좀 없더라도 그럼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은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 얘기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월급장이 교수가 1조를 벌었대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네, 월급을 네, 네. 모아서 네, 1조 부자가 1조. 되냐. 저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 월급의 25%를 25%를 매월 시가총액 1등에 투자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 네. 미국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인가요? 예, 엔비디아입니다. 네. 뭐 그 비중은 이제 한 7대 3이나 뭐 70%는 미국, 30% 한국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자가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를 살더라도 자기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이다.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비율은 그냥 월급장이다. 그러면 내 소득의 4분의 1을 매달 사는 게 제일 좋다. 4분의 1. 오늘 이거 방송 보시면 꼭 한 주 사보세요. 네네. 그래야 삼성전자 한 주, 엔비디아 한 주. 1등 또, 주식에. 예, 우리 자녀에게도 한번 해주시고 일단 뭐 1등 주식에 한번 좀 분산 투자를 하면 부동산과 함께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즘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 이자도 지금 부담이 되고 집값도 지금 뭐 수도권, 지방 격차도 심해지고 예전보다 좀 정말 평균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지금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실수요자분들에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정말 어렵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이다. 지금 15억 이하는 6억을 대출해주고 25억 이상은 2억을 대출해주고 지금 한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14억, 15억을 넘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5억을 넘었다는 거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6년, 2027년, 2028년 지금 앞으로 향후 3년간 만 세대 이하로 분양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서울에 5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입주할 집이 없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대출해 주는 것도 과거에는 내가 계약금 20%를 내고 중도금을 대출해 주고 잔금 때는 전세를 주거나 자기가 입주했거든요. 이것도 좀 우리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좀 할 수 있게 대출을 너무 규제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좀 시장 경제에 좀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책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뭐 전세 매물이 아예 없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전세 월세 90%가 줄었습니다. 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의 55%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단독 세대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42%예요. 저는 앞으로 50%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50%.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50%가 됩니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내일 계약하는데 전세 월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돈 더 주고 이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전세 물건 하나에 뭐 대기팀이 몇 팀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90% 줄었다. 전세 시간 말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제 정책이거든요. 무조건 집을 계약하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나 세입자나 다 곤란한 상황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집값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래를 지금 자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월세 비중이 또 70%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세가 30%고.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막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거든요. 다 월세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 대학생 취업률이 한 44%밖에 안 되다 보니 전세 보증금 금액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서구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는 다 전세 제도 자체가 없죠. 보증금이 이제 한 달치만 더 내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 결국에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도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뭔가 지금 규제로 인해서 자꾸 부작용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나을까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한 15억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급장이들이 월급 모아서 어떻게 15억이나 마련하겠느냐.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TV에 나와서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힘든 정책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집을 그렇게 공급 안 했냐 물어보니까 재건축을 허락을 하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허락 안 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도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하는 게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발표해라.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몇 세대를 이제 분양하고 꾸준한 그런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초조해하지 않는다. 또 임대 아파트 공급.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임대 시장이 한 30%만 지금 공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는 우리 국민들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마치 나쁜 사람으로 많이 몰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정부가 어떨 때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하라고 이제 권유해서 자기가 임대 사업자를 많이 냈는데 어느 날부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규제를 해서 자기 하루 아침에 그냥 종부세를 막 수천 1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 사업자 하라고 막 그렇게 권유할 때는 언제고 어느 날 그것도 기한도 안 줘요. 그냥 이번 달부터 이제 임대 사업자 폐지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최근 정부가 뭐 보유세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 정책들을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금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종부세라든지 올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좀 이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 또 2년 뒤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신데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올리게 되면 또 지방 국회의원 선거를 또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또 쉽지 않구나. 지금 정부는 집값 1%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올린다.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이제 압구정동에 50년째 40년 살고 계신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니까 이제 연금 한 3,400 나온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금 어떻게 감당할지 본인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30년째 살고 있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보유세를 1%까지 올리는 건 좀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비해서 뭐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미국은 뭐 1%를 부과한다 이랬지만 통계상으로 그것도 오래 되면 그것도 낮아줍니다. 처음 매입했을 때만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집값의 1%를 보유세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럼 집값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왜 그게 계속 사냐. 지금 정부에서는 자녀 교육을 다 시킨 사람은 저 남양주라든지 구리 같은 데 가서 좀 살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은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 학원이 많은 데를 좀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소리 물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양주로 갔는데 잠실 집은 폭등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자기 집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 뭐 화내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했는데 잠실은 2-3배 올랐고 자기가 이제 집사람한테 매일 혼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물소리, 새소리 나는데 절대 가면 안 된다. 시끄러운 데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 시장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에 가장 좀 밀접한 영향을 줄까요? 어떤 정책이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강도 높게 해준 게 대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빨리 좀 시장 경제에 맡겨라. 우리가 과거에는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20%만 내게 되면
중도금을 다 대출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을 낼 때는 전세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력이 되면 입주를 하고 여력이 안 되면 이제 전세를 2년씩 주고 했었다. 둔촌주공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 12,000세대를 분양했고 일반 분양 5,000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할까 물어봐서 서울의 집값은 무조건 90% 확률로 오르고 있으니까 계약을 하라고 해서 지금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약금 13억에 분양했는데 2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다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2년간 전세 주니까 내 돈 없이 그냥 저 집을 하나 가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시장 경제에 맞게 좀 자기 집도 하나 가지고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대출을 6억 또는 2억만 대출 안 해주니까 현금이 20억 이상 있어야지 강남에 당첨이 되거나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당첨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돈을 어디서 빌릴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막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올랐는데 또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아마 대통령의 뭐 이런 부동산 정책 수석이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보면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인 것 같더라고요.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17%, 20%씩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대학생들이나 노인들이었거든요. 우리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한 달 월급이 2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0,000원을 따지면 월 한 20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니까 폐지를 줍는 것보다는 1시간에 5,000원만 받고 청소하면 10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법정 최고이자가 지금 20%로 낮아졌거든요. 카드로는 그래도 제도권 내에 있으니까 20%만 받지만 서민들, 우리 국민의 한 20%는 지금 사채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요. 연 100%입니다. 최고 연 16,000%. 몇 년 전에, 2년 전에 광주에서 자살하신 그 자녀 6살 딸을 둔 사람은 사채 시장 업자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냥 애가 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서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융 접근성을 좀 제한했더니만 사채에 몰린다는 그 얘기는 또 좀 충격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뭐 한편에서는 또 집값을 왜 꼭 잡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필수제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강남의 집이 뭐 20억, 30억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 살겠지만 자녀 교육이 다 끝난 사람은 뭐 지하철만 들어오면 되지 뭐 굳이 강남에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물가 인상률 2%거든요. 그 집값은 매년 한 2%, 3% 정도만 이제 오르면 문제가 없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기준이 7%더라고요. 은행 대출 이자가 7%보다 낮으면 집값이 오르고 7%보다 더 높으면 집값이 내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89% 확률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뭐 97년도 금융위기나 IMF 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최고 뭐 30%, 50%까지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자기 집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런 소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2년마다 또 전세나 월세를 옮겨야 된다. 우리 집이 없는 국민들은 청약통장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은 청년 아파트도 줍니다.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000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 좀 올라서 뭐 한 2, 3천 내는데 어쨌든 일반 임대료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분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청약통장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4세 전에 청약통장 가입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청약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통장을 받아도 돼요. 1살, 2살도 청약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10만 원을 넣어주고 안 되면 2만 원짜리 한 번이나 넣어줘라.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2만 원짜리 가입,
15세부터 1점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수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뭐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LTV라고 해서 집값이 네. 40%만 대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일본에는 과거에 대출을 120%까지 해줬어요. 어휴. 그래서 100%는 이해가 가죠.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120% 해주냐 했더니 미리 오를 걸 대비해서 120% 대출해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일본에 이제 버블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는 집값의 40%.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집값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마이너스 60% 되는 사례가 없었죠. 네네. 자, 그래서 결국 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다주택자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지금 정부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변에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다주택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집사라면 서울에 자녀들하고 같이 있고 그럼 다주택자냐. 집이 2개 있지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집을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그 사례가 많다. 저는 이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문제하거나 규제하는 것도 그런 사유가 좀 많고 아주 복잡다단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제하는 게 쉽지 않겠군요. 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로 어떤 계층이 조금 타격을 입을까요? 당연히 이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서민? 모든 규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이다. 이렇게 볼 이게 수가 원래는 있죠. 그 서민을 위한 대출 규제잖아요.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서민에게 더 피해를 간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정가? 조세 네. 정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업자는 세금이 올랐는 만큼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럼 이 공급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도 그 세금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 정가다.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를 2년으로 딱 규제를 하게 되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리 2년치를 재산세를 올려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의 증가입니다. 뭐 결론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택 시장이라든지 대출 시장 모든 것을 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좀 맡겨놓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요즘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뭐 유예를 이제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조정이냐 아니면 핵심지 시장에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혹시 있을 것이냐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 5월 9일 이후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서울의 평균 입주해야 될 물량인데 보통 우리가 5만 세대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올해 2026년도에 한 12,000세대, 내년에도 한 8,000세대, 2028년도에는 한 6,000세대로 급감을 한다 그래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을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빨리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값은 또 오를 수가 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추세가 89입니다. 이 결정 계수가 89라고 하는 것은 90% 확률로 오르고 있다는 추세죠. 세 가지 이유, 단독 세대주 42%, 90세까지 평균 연령의 증가, 외국인들의 매년 30만 명씩 유입,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저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오를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억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조정은 받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좀 상승 추세가 이어갈 거다. 한 10년간 앞으로 오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간 오를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지금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양극화의 어떤 흐름이 이게 계속 지속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약간 외곽에서는 또 동조화 현상 때문에 다시 그 갭이 좀 맞춰지는 현상도 보이거든요. 양극화냐 동조화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는 전국 집값이나 서울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인구가 3천만 명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럼 양극화고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죠. 서울 같은 자치구에서도 그렇죠? 예, 수도권과 지방 또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상승 추세인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또 인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인데요. 제가 한국의 1% 부자입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으로 30억이고 평균은 50억. 자산의 75%가 다 부동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높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하고 다르다 그랬죠. 미국은 주식 투자로 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제 주식이 한 30년간 겨우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30년간 겨우 3배 올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불과 6개월 만에 2배 올랐죠. 지금 6000포인트죠, 지금.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치우친 이 자금을 이재명 대통령도 또 기업이라든지 좀 벤처기업의 투자로 전환되기를 좀 바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담보대출은 다 살아남지만 은행들도 기업 대출 은행은 다 망했던 그런 게 좀 아프다. 그런 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엔 또 흐름 자체가 초소형 주택, 뭐 3구제곱미터 이런 어떤 초소형 주택의 수요도 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격의 변화도 있고요. 보니까 잠실에 가니까 10평 아파트 있더라고요. 야, 10평 아파트가 뭐, 20억 정도 합니다. 10평이 더 비싸. 그죠? 스튜디오 비슷한데. 예, 원 스튜디오. 미국에 보니까 미국에 이제 뉴욕에 제가 올 1월 달에 갔다 왔더니 미국에서 우리 사는 이제 여학생 7만 달러 연봉 받는데 박사인데 야, 월급 많이 받는다 야 내가 이랬더니 네. 자기 월세 원룸이 네. 350이래요. 아이고, 350. 큰일 났다. 네.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원룸 하나가 한 350, 350이요? 400 정도 된다. 그러니까, 1억 2천이면 뭐 세금 띄고 한 뭐 5, 600 잡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월급의 절반이 자취세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군요. 되겠고 네. 한국보다 더 높죠. 한국은 한 네. 15%, 20%.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렴한 많이 거죠. 올랐다고 주거비 하지만 부담이 우리나라는 한 20%, 미국은 네. 4,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에 그죠? 예. 미국에 갔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 은행 이자가 8%입니다. 야, 우리보다 더 높아요. 왜 그렇게 높죠? 미국은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 6%. 지금 예, 5%대 중반이니까. 우리가 6 더하기 2 하면 기준 예, 은행 대출 예, 이자가 예. 나오죠. 그러니까 5.5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준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을 살려주겠다. 세계 1위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제조업 기업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계속 부탁하는 게 우리가 미국 정도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미국은 법인세가 21%, 한국은 26%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도 얻고 또 자기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는데 절반도 취업을 못하니까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어렵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즘 뭐 고령화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은퇴 세대가 늘어나는 것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5,2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65세가 2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30%까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무조건 지하철 다니는 데 살아야 된다. 무료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 외곽 나가면 이제 네네. 자기는 절대 서울을 못 벗어난대요. 아, 예. 그 지하철 안 다니는 남양주 구리 가면 나는 네. 죽는다. 병원도 없다. 아, 운전도 그쵸, 못 그쵸. 한다. 그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더 도시에 살고 도심에.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고령화가 되면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또 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부탁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정말 다 들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집,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변화할 거다라고 좀 예측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60%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제 아파트 공급을 좀 정부가 좀 꾸준하게 공급을 해달라. 다행스럽게 정부가 이제 최근에 LH 공사를 통해서 정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는 보니까 땅은 국가가 가지는 거예요. 땅은 국가가 가지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다시 되살려 주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것도 좀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자기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건물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팔게 되면 또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이 사유재산, 자기 재산을 가지는 걸 좋아하고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건물만 자기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토지 임대부 하는 것만큼 그만큼 대출을 좀 해주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줘라. 온전하게 개인 사유재산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 정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또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좀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 우리 국민들의 가장 필수제인 주거 부동산에 대해서 좀 꾸준한 공급도 발표를 좀 해서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공급이 핵심이다. 공급이 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정책 변화,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